최초로 정말 제대로 방송 기자가 된 분을 모십니다. 그것도 무려 KBS 기자로 활약하신 분 모십니다. 북한 전문 기자 박진희 씨 만나보시죠. 최근 KBS에 입사한 박진희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8년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장성택과 연줄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미 이 회사가 해산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가족과 친척들이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 평양 외국어 학원을 거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80평? 북한에서 평양외고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다.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건 단지 북한의 수재들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 학벌이 아니라 선결돼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바로 집안의 문제, 사상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도대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금수저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지. 어머니 쪽은 그 중국 교포입니다. 근데 김일성이 중국에서 빨치산 투쟁을 할 때 같이 이제 투쟁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이제 북한의 인민무력 부부장이 됩니다. 지병학이라고. 네. 우리 어머니의 삼촌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 같이 할아버지를 따라서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저희 엄마 형제가 북한으로 오게 된 거고요. 아버지는 순전히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나중에 제가 덕을 누리고 거기서 잘 살다 온 모든 것은 다 아버지 덕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건설 일정을 앞당기하게 준비할 것이 있으면 간단히 합시다. 김홍창 아버지는 당원돌격대 영공대대 대대장을 하셨고요. 영공이 어떤 일이냐면 공중에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그 자리에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체사상탑도 이제 만드셨는데 이런 영공이 할 수 있는 직업이 그 직업이 하나였어가지고 뭐 개선문, 주체사상탑, 천리마 동상, 뭐 그 영생탑 등 북한의 사적 기념비를 세웠고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천재였다. 제가 그러네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셔서 이중 노력용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루는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당성과 이제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셨으면 평생 한 번 받기도 힘들다는 그 영웅 칭호를 2번이나 이중으로 받으셨을까요? 아빠는 북한의 건설건재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공학 박사 학위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그 뭐 건설 현장 또는 이제 행사장 그런 데서 김일성, 김정일하고 이제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 대부분 이제 그런 걸로 기념을 남기니까 다른 집에도 있는데 보면 사진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가운데. 그러니까 뒷줄인데 가운데 아니면 김일성, 뭐 김정일 옆. 이런 쪽 사진들이 굉장히 후덜덜 다 넣어서 그걸 현상에서 보관했는데 꽉 차가지고 더 못 넣어서 다른 방에 간 적도 있고. 벽판을 다 채워서요? 이중영웅이라고 하셨잖아요. 북한에서 이중영웅을 떠나서 그냥 영웅만 돼도 갑자기 이제 극신분 상승이 돼요. 북한에 이제 토대라는 것이 있는데 토대 안 좋은 사람이 영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런 사람도 갑자기 토대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대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장성들이나 차관들이 갈 수 있는 남산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좀 특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하고 다른 배급 카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북한에가 배급제가 끊겼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끊겼다는 것보다 축소대가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영웅이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배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의 자식들,
예, 자식들까지는 덕을 봐요. 아버지의 덕을. 이런 분들. 예, 이제처럼 자녀들까지 아버지의 덕을 보게끔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하고 영웅들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저희 할아버지도 영웅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지. 나와야지. 같은 고등학교. 노력 영웅, 그러니까 공화국 영웅이 있고요. 노력 영웅이 있어요. 공화국 영웅은 정말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화국 영웅은 막 총이라도 한 발 맞아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공화국 영웅칭호고, 노력 영웅은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함에 있어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공대로 이제 치하를 해주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게 노력 영웅이거든요. 두 개를 받으셨다는 건 정말 북한 정권이 그 아버님께 고마운 게 많다라는 거죠, 정권 입장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노력 영웅 1중이시인데 2중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니 뭐 스치듯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당원 돌격 때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궁금하거든요. 당원 돌격 때는 당원들만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정신력이 투철한 사람들. 그런 돌격자. 예, 있습니다. 그 직업은 그 북한에 하나밖에 없고요. 와. 예, 만약에 김일성이가 뭐 1군달에 왔다 갔다 아니면은 올 예정이다 하면은 무조건 사적비를 세웁니다. 네. 예, 그 사적비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엄청난. 게 네네. 아니라 아버지는 아주 이제 머리가 빨가신 분이었고요. 김일성이 묘양산에 와서 뭐 시를 읽고 그 시를 언제까지 돌에다 새겨가지고 어디까지 옮길 때 아버지가 간으로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그 우리 아버지 사파리,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찝차 비슷한 차를 타셨는데요. 예, 거기에다가 모포를 깔고 누워서 수액 맞으면서 현장에 갈 정도로 당에 대한 그런 신념이 엄청 투철하셨고, 이 신념이 맞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를 테크닉을 걸면 칼날 위에도 올라선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사상이 정말 근데 투철했어요. 이 당원 돌격 때에서 아버님이 맡으셨던 특별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항상 이제 작업을 할 때는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수기, 그러니까 깃발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마이크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멀리서 그걸 보면서 계속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아버지는 내가 해야 사고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 같이 구리고 힘을 이제 조절해서 그 위치에 작업하는 거. 그 예전에 주체사상탑이 김일성의 70돌 생일을 맞아서 돌 70개를 올려놓은 상징성. 또 높이가 170m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네, 저 돌을 하나씩 이제 70개를 자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딱 해놓으면 이제 올리는 겁니다. 저거는 고층이라서 돌을 가공한 다음에 올렸습니다. 아빠가 그러는데 상당히 그 건설 기간도 엄청 타이트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자는데 분명히 나는 직진으로 걸어간다고 하는데 사람이 막 옆으로 가더라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예.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도 그 평양에 갔을 때 주체사상탑 몇 번 올라가 봤는데요. 저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성탑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부에 엘리베이터까지 있어가지고 170m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시설이 뭐 거기 안전시설이 없어서 문 저 꼭대기 횃불 있는 부분에 전망대가 있는데 문 열고 나가려고 그러면 바람이 막 사람이 날아갈 것 같이 불어요. 1층으로 들어가면 넓은 이 전시장,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선전하는 남산 서울타워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것들을 큽니다. 보여주는 엄청 커요. 탑이고 엘리베이터로 한참 올라가요. 그래요? 아니 되게 높은데요. 주체사상탑. 저 밑에 저기 들어가는 게 입구네요. 넓구나. 저 1층이 저렇게 전시장이 되어 있어요. 이야.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돌. 대리석에다가 저렇게 세계 각국에서 지지하는.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유족하게, 그러니까 풍족하게, 윤택하게 사셨다는 건데 예전에 그 자산의 상황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자산이 얼마큼 상황. 있으셨는지. 2006년도에 이제
그 평양에서 가장 고급식으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뭐 한 집이 180평 정도. 180평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요? 한 집. 한 집이? 예. 네, 그래서 집에서 탁구도 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컸고, 예, 주방도 엄청 컸고, 청소해도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청소만. 예, 그런 집인데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예, 그 아파트 구조물 관련해서 공사를 해주시고 그러면 리베이트가 있죠. 선물 받으신 조건이 거예요. 있죠. 엘리베이터 사서 아버지가 설치해 주시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집을 받았고 바로 딱 앞에 보통강 보였고 한강뷰, 한강뷰. 그 보통강이 어떤 데냐면 얼마 전에 리춘희 아나운서가 김정은한테 집을 받았잖아요. 알죠, 알죠. 그게 바로 보통강변에 있는 집입니다. 야, 리버뷰. 그다음에 또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만은 또 그 물탱크 있잖아요. 큰 거. 2톤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그 화장실 쪽에다 만들고 그때 한때 북한에서 유행했던 물탱크. 물을 미리 받아서 이제 개념. 네, 그 물 없을 때 이렇게 물 안 줄 때가 많으니까 미리 줄 때 다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건설업을 하시다 보니까 바닥에다 난방을 주황 난방을 다른 집에 한 3배로 설치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집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난방은 바깥쪽에다가 이제 연탄 같은 건데 그 일반 집에서 쓰는 연탄보다는 좀 고급스럽고 땅땅해서 연기가 덜 나는 거. 그걸 피워서 겨울에도 집이 되게 훈훈했습니다. 방이 몇 개나 돼요? 거기? 방이 4개 정도였고요. 거실이 커요. 근데 거실에 이렇게 유럽식으로 미닫이 문으로 와우. 그냥 북한의 미닫이가 아니고 우리 지금 폴딩 도어처럼 이렇게 여는 폴딩 도어로 쭉 열면 벽에다가 사진을 기념사진 근데 그 사진이 벽이 모자랄 정도로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180평에 모자를 집은 국가에서 준 건가요? 아니면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지은 것 같아요. 불법을 많이 하셨네. 그러면 집이 근데 어떻게 아니 이중용 되셨지? 매장대도 엄청 고급스러운 거였겠네. 거기도 되게 부잣집 아니에요? 180평 얘기 들으니까 조금 작아지긴 하는데. 네. 180평까지는 아니었고요. 60평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네, 60평 정도였어요. 서민이었네. 아, 그렇죠. 서민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한 서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하면요, 이제 졸업한 동문을 찾아보면 이제 김정일이 있고 김평일, 김여정 같은 이제 백두 혈통도 있습니다만 또 장성대 최령의 어떤 이 권력자들 정말 이런 어떤 북한의 최고의 파워 엘리트 집안 정도는 돼야 입학의 어떤 기준선을 좀 넘을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못 가잖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또 꽤 있을 테니 그 중에서 이제 머리가 정말 좋고 공부를 잘하는 수재가 되자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네. 이게 왜냐면 지희 씨는 지금 너무 집안이 좋아서 그냥 입학한 건지. 나는 근데 외국어를 갔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막 학교에 막 뭐 세워주고 아버지가 그래서. 특례.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등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우등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은 4.5 이상이면 최우등을 주고 3.5 이상이면 우등을 주고 그 밑에는 보통 2.5 이하면 낙제를 줘서 유급을 시키거나 퇴학을 시키거나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등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4.5에서 반올림 받아서 최우등을 다 해서 난 말실수인 줄 알았어. 우등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우수, 우등 따위는 뭐 우리 우등은 안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10년 내내 4.5점 이상이요? 네네. 한 학기도 우등해본 적이 없어요. 과외는? 과외 받았어요? 과외도 받았어요. 과외 받았는데 저는 외고를 다닐 때 종합대학 이제 시험은 외문학부로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조금 더 이제 영어 실력을 높여야 됐어요. 그래서 종합대학 외문학부 교수님들 이제 개인적으로 예. 일타강사를 넘어서는 이건 불법 행위 아닙니까? 네, 지금 하면 서울대 교수님들이 와서 그렇지, 직접 가르치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그쪽 집으로 찾아가서 주말에 좀 몇 시간씩 빡세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선택한 전공이 뭐였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외국어 대학이나 김성종합대학 외문학부로 갈 줄 알았는데 아빠가 21세기에서는 영어가 기술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북한에서 뭐 자립자족이라든가 뭐
경제 정책들을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너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가서 공부를 잘 배워서 나중에 북한의 내각 총리가 되라고 그러시면서 일단 시험은 외문학부로 보고 붙은 다음에 경제학부로 돌린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 때 외국인 가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대학에서도 보면은 교환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유학을 가지만 그 교환학생들은 가장 이제 머리가 빨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이드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할 때 사우스 코리아 하면 여기 노스 코리아다라고 알려주고 여기 못 살아, 나만 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저게 뭔 소리일까 했었는데 저는 이제 북한이 못 산다는 얘기를 거기서 처음 접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잘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남한이 경제 강국, 뭐 세계 7강이다. 북한은 마지막에서부터 10번째로 못 사는 나라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뭐 얘긴 했는데 그때 거기서 듣다가 드라마를 보니까 이게 그 소린가. 했습니다. 그 평민 삶보다는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몇 편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남한은 우리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 애들이 깡통 차고 다니고 그러지 않는구나. 그 삶이 자연스럽게 훅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뭐 교우 관계는 굉장히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소소한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견뎌냈는데 졸업 후에는 그럼 어떤 그 일자리를 갖게 되신 거예요? 졸업하고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이제 아빠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무역회사에 회계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북한은 이제 금광이 많잖아요. 금운석해서 그런 광석을 캐내기까지는 하는데 뭐 전기라든가 기술자, 뭐 추출하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금이 3%, 은이 뭐 5% 이런 광석을 그대로 중국에다 가져다 팝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제가 회계를 받습니다. 야, 이게 아빠 찬스 제대로. 어쨌든 무역 회사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못하는 게 김일성 종합대학에 그 무슨 금융 공부하고 왔으니. 경제학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북한에서 아버지가 있었던 이 뭐랄까 탑을 쌓아 올리거나 어떤 국가적인 기념 건축물을 쌓는 것은 사실은 전근대적 시대의 영화로운 직업이었다면 아버지가 이제 미래를 내다보신 거죠. 진희 씨는 앞으로 북한의 어떤 노다지, 알짜배기, 특히 무역회사가 좋은 이유는 뭐겠어요? 외화벌이. 그렇지, 외화벌이. 그러면 자급자족이 될 것이고 양쪽에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내다보셔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그렇게 길게 보시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당시에 진희 씨 아버지가 이제 간암 투병 중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지만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셔서 이제 진희 씨가 외화벌이를 하는 모습을 더 길게 보시진 못하셨던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내내 아버지를 향한 그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었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를 존경했던 것 같은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을 때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슬프셨을 것 같아요. 아빠가 2006년도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집으로 이사하는 날 돌아가셨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집을 지어놓고 살아보질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또 아빠보다 먼저 2001년도에 엄마는 또 췌장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국가에서 김정일이 아버지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줬고요. 여기 현충원이죠. 북한의 애국 열사릉에 안치됐습니다. 아빠 엄마 같이 합작해서 같이 있어요. 애국열사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충원과 거의 이제 비슷한 건데 북한 기준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국열사릉에 가서 이제 안치된다는 거는 천집에 한 집도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애국열사릉에 안치된다고 하면 대대로 평양에서 살 수 있는 특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자녀들에게도 일반 사람들과의 다른 특혜가 분명히 따라가기 때문에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는 것 자체는 북한에서 최고로 내세워주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이라서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이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지금 집은 너무 넓게 덩그러니 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장 큰 이제 저희가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각오에 그 무역회사에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무역회사에서 회사 업무적인 것만 하면은 회사는 이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 아빠 지인분이 또 그 평안남도 쪽에서 광산을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예, 제가 금을 팔고 싶은데 라인이 있다, 루트가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격을 좀 제시해봐라.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 추출한 순금. 북한에서 광석을 수출하면은 그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요, 절차대로. 근데 순금을 수출하는 거는 북한에서는 역적이라고 하거든요. 예, 순금을 수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순금을 예, 저한테 좀 줘라 해서 키로당 가격을 받고 저는 이제 저희 회사하고 거래하는 중국 쪽 대방이 있잖아요. 예, 그분을 통해서 예, 그 금을 그쪽에다 넘기고 그렇게 해서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차익을 이제 버는 거네요. 네네네. 아.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가 수준으로 사셨는데 한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밀수까지 하신다는 거는 좀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예, 겁도 나긴 했는데 저는 좀 밀수도 조금 급이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급이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닥치는 물건 다 한 게 아니고요. 예, 금 1kg면은 도시락빵만 해요. 예, 납작한 도시락. 예, 그거를 중국 쪽 대방한테 넘기는데 그또 이제 북한에서 그 중국 쪽으로 나가는 그 도광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에다가 주면 이제 운전석에 깔고 나가서 예, 그쪽에 가서 차액금만큼 해서 그 도광꾼들은 또 운전석에다가 그 돈을 깔고 나오고 예, 그런 식으로 뭐 바로바로 받지는 못했어요. 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받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큰 광석을 트럭으로 끌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 당시 키로당 한 3,500에서 4,500달러 수준의 마진을 받던 것 같습니다. 마진을 그거잖아요. 이제 광산에서 주는 아빠 친구한테도 이제 떨어지고 받는 거. 네. 그리고 트럭 기사도 좀 줘야 되고. 네네네. 또 주변 정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남은 게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 근데 부피가 작다 보니까 뭐 크게 예, 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크게 안 들었고요. 또 회사 라인으로 같이 나가다 보니까 예, 뭔가 별도로 루트를 또 뚫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는 회사 광물이 실려 있고 이건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고 운전사의 의자 밑에 나의 순금 1kg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역시 스마트. 예. 나중에는 뭐 한 반년 정도 했는데 한 5만 불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반년에 5만 불이요? 3만 원. 대박이다. 와. 또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은 하나예요. 아니, 지금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최고의 어떤 혈통을 가진 성분이 너무 좋고 심지어 외모 너무 훌륭히 예쁘시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석학에 정말 가장 많이 배운 학벌까지 좋은데 맞아요. 도대체 왜 탈북을 하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네요. 네. 사실 부족함도 없었고 탈북할 뭐 특별한 뭐 정치적 뭐 탄압이라든가 이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밀수하다 걸렸나?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운 좋게 6개월 동안은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사건이 일어나서 제 인생이 한 180도로 바뀐 것 같아요. 뭘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 어떻게. 들어보죠. 말도 안 되는 사건. 예, 그 중국 축 이제 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밀수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돈을 줄 테니까 그 돈 가지러 국경 쪽으로 나와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중국 땅을 넘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려면은 국경警비대한테 불법으로 이제 돈을 주고 불법으로 이제 그 강을 넘어서 그 강가에서 만나고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까우니까 예, 별 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때 받을 액수가 좀 컸어요. 한 2만 불 정도 됐었거든요. 몇 달치가 쌓였으니까. 예. 2천만 원 돈인데. 그래서 국경비대한테 돈을 주고 20분만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가
못 돌아오게 된 케이스. 왜? 못 돌아오게 된 케이스. 왜? 예, 근데 그분이 도로 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차를 타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탔는데 제 기억에는 담배 피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뭐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잠들었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잠들었어요. 예? 수면 그게 뭐지? 그러니까 뭐 뭘 녹였나요? 아니면 그 담배가 잠재우는 뭔가 있었던 것 수면 같습니다. 향. 예. 어머나. 그러면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인신매매, 납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도 인신매매는 아니어서 어디 뭐 팔려가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깨보니까 뭐 어떤 집에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25살이었고 어떡해. 많이 이제 순진하고 그래서 네가 차 안에서 계속 자더라. 그래서 나는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데려다 놨는데 며칠 있다가 데려다 줄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뭐 돈도 좀 주고 전화기도 주고 자 이걸로 통화하자. 뭐 본인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간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거기 있게 된 거고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납치라고 하기도 뭐한 게 납치라는 건 감금하고 나쁜 짓을 해야지. 연락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돈을 집에 주더니 주고. 전화기도 주고 돈도 그냥 주고. 있으라고 그래. 아 이게 납치구나. 라는 걸 이제 눈치채게 되는 어떤 계기라든지 그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2년 동안 봐왔고, 예, 인간성으로나 이런 것들이. 근데 시간이 좀 한 뭐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나니까 그때 뭐 그 전에는 잠깐 오긴 했는데 뭔가 말을 차단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와서 그때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한다. 그래서 왜 이혼을 하시냐 했더니 자기도 이제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 네. 예, 그래서 그 상대가 이제 저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좀 보쌈 아닌가요? 돈 받으러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못 가게 된 거고 예, 데려다 줄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평양에서 하루 이틀만 어디에 이제 사라지거나 안 보이면 뭐 보이부에서 물어보고 이런 게 있는데 거의 2, 3주를 못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돌아가도 뭐라고 이 알리바이를 메꿀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돌아가는구나. 내 운명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사람이 본인의 운명을 바꿔놨네요. 어디예요? 거기 지역은? 양강도 쪽 신파 그쪽에서 강을 건넜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은 연길이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거는 남방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데리고 남방 내가 되게 더웠다고 그랬잖아요. 못 가게 남방 쪽으로 멀리 데려갔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남방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수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예, 근데 뭘 한 거야? 깨려고 하면은 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중국을 중단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방의 중심부는 아닌 것 같고 딱 경계 쪽까지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갈 수 있게도 해주고 휴대폰도 줬고. 어차피 갈 못 간다. 그럼 도대체 그분은 휴대폰 하나 달랑 두고 자꾸 어딜 간 거예요? 같이 있으면 제가 계속 데려다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옆에는 없고 뭐 전화하면 어디냐 그럼 뭐 홍콩이다 뭐 좀 일 좀 더 보고 가야 된다 뭐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예, 무마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오빠도 너무 걱정이 되고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됨으로써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다 보니까 마음도 너무 불안하고 예,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 집에서 나와서 뭐 어디 역전 같은 데로 갔는데 그때가 올림픽 때라서 중국 올림픽 때라서 경찰들이 쫙 깔렸더라고요. 예,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나왔으니까 붙잡히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야 이 모든 걸 무마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 경찰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말 한번 해볼까? 예,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알리바이를 어떻게 메꿀 것이며 뭐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강변에서 뭐 어쩌다가 납치됐다고 할까? 아니면 그러면 이 사업에 시작된 거 뭐 금부터 시작해서 예, 오빠 이게 모두가 다 연루될 것이고 어쨌든 데려다 줄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하는구나. 여하튼 그 경찰들 보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눈도 못 마주치겠고 다시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를 한 몇 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못 간 거죠. 겁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때 이제 시점이 2008년 6월경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때고, 그때는 중국 공안이 치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잡히면 그냥 곧바로 북송이 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럴 텐데, 거기 곳곳마다 다 검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뭐 정치범죄 용소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자기 인생 나락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함부로 참 결심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 조선족 사장은 제 의사도 안 물어보고, 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 요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또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호적이 있어야 되니까 가짜 호적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문제가 됐을 때는 보호받지 못하니까 한국에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했고, 그 한국에 가는 방법도 되게 간단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냥 그렇고 따라가고, 그러면 뭐 한 열흘이면 한국에 도착한다. 아주 간단하게 듣고, 실제로는 그 루트가 아니었고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래도 붙잡혀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무조건 호적이 있어야 되겠다. 국적을 따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 가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행에 오른 겁니다. 현재 이제 강 건너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한 달요. 한 달이요? 그래서 지희 씨가 그 탈북길에 오르게 됩니다. 브로커도 붙여줬어요, 그분이. 그렇죠. 브로커를 따라서 이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태국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에 대기를 하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무사히 타게 된 거예요. 뭐야,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와서 국정원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학벌이 좋죠. 그러다가 아버지 영웅 이중용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탈북할 동기가 없어요. 말이 안 돼. 동기가 마땅치 않아. 말이 안 돼. 안 믿어. 3주 동안 정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간 동기들은 이제 다 하나원으로 갔는데요. 저는 3개월 동안 아버지 이제 일은 딱 되니까 오후에 자료를 쫙 다 뽑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야, 너 아빠랑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기도 하고, 저 아버지 판박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똑같은 걸 계속 씌우고, 말투도 처음에는 안 믿기는지 엄청 위협적으로 무섭게도 얘기하고요. 막 서럽고, 이게 내가 왜 이 취급을 당해야 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있나?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느 날에 목소리가 좀 가볍고 좋아져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와서 우리 요거만 하고 이제 나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제 거짓말 탐지기고 설명을 해주고 그런 질문들 쭉 하는데 나중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대남 연락소에서 맞아요.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를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바보 아니면 이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인 단척이다. 슈퍼 에이전트. 북한판 여자 주인공 요원. 007이야, 007.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배경을 좀 짚어보면 2008년, 2009년이 특히 2009년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2,914명이었어요. 역대 최대로 많은 때고 그때 이제 대거로 몰려오는 사이에 북한이 이제 공작원, 뭐 정찰총국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국정원도 그걸 엄청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무지 이게 뭐 과정도 석연치 않고 탈북 동기도 이상하고 이렇게 오니까 아까 여기 보면 거짓말 탐지기를 태웠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태운다 그러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태우는 건 이걸 웬만한 사람한테는 안 하거든요. 그냥 신문으로 끝내는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갔다는 거는 국정원도 야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뭔지 끝까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결론을 낸 거죠. 당시 25세의 박진희 씨. 너무나도 똑똑하고 아름답고 정말 뭐 이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정착 잘 하시겠습니다. 정착하는데 그 마음의 정착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와서 국정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뭐 경찰 이런 쪽들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자문위원도 좋고, 뭐 작가도 좋고, 기자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하고 싶은 일 우리랑 같이 하자. 예. 근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얼굴이 공개되면 오빠가 타격을 받잖아요. 행방불명자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남한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나오자마자 러브콜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무섭고.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오라는 데가 어떤 조직인지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이 이것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사실. 네, 뭐 익명으로 일할 거다, 뭐 다 보호해줄 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국정원이면 북한에서 제일 반대하는 기관인데 내가 여기 가서 있다가 뭐 이름 한 물이라도 공개가 되면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때는 와서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제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일본이요? 아니 지금 뭐 영어 잘하셨을 거고 뭐 중국어도 조금 하시는데 왜 제3국 느낌인 일본을 택하셨어요? 아니, 거기다가 조총련이 있는데. 그렇죠. 맞아. 초청료는 생각 못했어요 그 당시에. 몰랐어. 그건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잘 산다고 배웠고 한국 물건은 많이 못 들어왔지만 일본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면서 일본은 어떻게 경제를 돌려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잘 살까. 그런 좀 동경심도 많았고요. 남한에 왔으니까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 조용히 누구도 안 건드리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이북에서의 사생활에 대해서 제가 좀 철저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 자, 최은성 씨, 다 알고 왔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자, 일단 아버지가 상당히 좀 유복한 가정 생활에서 형편이 좋았고, 할아버지가 혹시 중앙당에서 일하셨습니까? 네. 중앙당? 중앙당 간부랑 인사하세요? 아버지가 혹시 국제연합무역회사에서 외화벌이를 좀 하셨습니까? 네. 서공채. 그러면은 상당히 좀 재력과 권력을 집안이 다 갖고 있었군요. 그쪽에서 살 때는 좀 뭐 이렇게 굶지는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 외국어 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엘리트였죠, 도련님. 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봤을 때 최현성 씨는 탈북할 이유가 없어요. 왜 탈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탈북을 하는 거를 지금 몰랐거든요. 베트남 와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고요. 사실 아버지는 무역을 했었어가지고 뭐 일본하고 중국 이런 쪽은 자주 다녔었으니까. 아버지가? 네. 일본도 다녔다고요? 네, 일본의 수출 때문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무역 일꾼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은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중국에 여행 가는 줄 알고 그냥 국경까지는 왔었는데. 누구예요 지금 같이 떠난 게? 지금 저희 어머니, 저희 여동생, 그다음에 아버지, 저 네 명. 국경까지는 가족이 기차 타고 이동을 했고 아버지는 여권이 있으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여권으로 갈 때 보이부 사람들이 같이 갔었어요. 강을 건너요? 아니면 정식으로 건너요? 저는 군인들이 안내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호의해줘서. 야야 이분들 탈북하신다. 비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무슨 그냥 길로 건너요? 자기를 따라오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이렇게 무섭게 생각 안 해도 된다. 저는 분명히 아버지가 여행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저 이렇게 의심이 계속 들었던 거죠. 이게 또 혹시 무슨 다른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때부터 약간 불안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정식 길로 군인들하고 갔어요? 아니면 산 같은 걸로 갔어요? 저희 가족은 강을 건너긴 했는데 얼었었어요. 겨울이어가지고 강을 건너긴 했는데 강으로. 네, 저희는 강이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는 않았었어요. 그 북한 경비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강을 건넌 거네요. 에스코트라기보다는 뭐 그냥 안내를 받은 거죠. 강을 건너갔어요. 건너면 이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 건너자마자 바로 차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이동해서 가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차 타고 어디로 가요? 우리 아버지랑 현미랑 어머니랑 우리 가정집인데 그냥 그 안전가옥 같은. 그러니까 조금 싼 쪽으로 가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아이드가 쳤잖아. 요 어디야? 그런 건데 지금 여기는 일단은 딱 오자마자 실수 없이 딱 대기하고 있고 딱 해서 착착착 뭐 이렇게 착착착 다 돼서 저는 굉장히 쉽게 왔는데 사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고 하다 보니까
계몽이 덜 됐다 그래야 되나? 장군님, 예, 아직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예, 제가 아마 저희 집안에서 제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대로 된 빨간색으로. 예. 중국에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하다가 그때 동생이랑 저랑 청바지를 처음 입었거든요. 평양에서는 예, 청바지를 못 입게 하니까. 그렇죠. 청바지를 처음 입었는데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TV에서만 제가 이렇게 몰래 보던 거를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좀 신기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우쭐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동생이랑 뭔가 이렇게 여행 온 기분으로 좀 고깃집도 많이 다녔고 뭐 식당도 많이 다니면서 아버지가 떡밥을 뿌렸어. 청바지를 입혀서 자본주의 맛을 보게 한다. 그 베트남 넘어갔을 때 어떻게 넘어갔어요? 베트남 넘어갈 때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기차.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층 침대 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는 편하게 건물 안 하니까. 침대 칸 있는 기차 탄다는 거는 검문을 잘 안 해요. 아니 그때 검문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 여권을 보여주니까 별말 안 하더라고요. 북한 외교, 북한 외교. 무역. 예. 와 대박. 그 차를 타고 근데 이동을 한 이틀인가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서 어디 조그만 배를 하나 타자 그래가지고 탔는데 넘어가자마자 오토바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배를 타고 넘어갔더니 넘어가자마자 베트남이었구나. 네, 그게 베트남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그 루트를 몇 번 다니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다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게 된 건데 평양에서 가족 단위로 살다가 바로 넘어와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평양에서 오더라도 한 번에서 이동하든지. 왜냐하면 평양에서 가족 단위로 일단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엄청 감시를 하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아버지이면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이 때 기억나는 거니까 베트남에 와서는 좀 심리적으로 안심이 됐었고 그때 국정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아버지는 또 먼저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바로. 아버지는 먼저 왔구나. 네, 아버지는 국정원 분들이 먼저 데려가셨고요. 그리고 저랑 현미랑 저랑 동생이랑 어머니만 베트남에 있었어요. 사실 뭐 이런 케이스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걸어서 일반 주민들인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로 온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런데 아마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는 브로커가 사전에 모든 준비를 면밀하게 했다든가 혹은 아까처럼 아버님이 사전 답사를 다 하고 이 루트로 이제 우리가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가이드가 또 예, 뭐 이게 좀 많게 되면 그다음에 공식 여권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나중에 하기는 아버지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문제 때문에라도 학교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학교 안 온 거 아니야? 현성이 현미가. 아니 그 방학 때였어요. 방학을 제가 그 방학 세면은 6학년 졸업하고 나서 바로 군대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을 잡을 때 나는 군대 보내기 전에 병역 면제까지 다 해결하고. 그래 아버지 타이밍도 보고 아버지를 루트도 좀 보고 알거든. 다 아버지를 봤다는 좀 아는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치밀하게 본인이 편했다는 건 물밑에서 아버님이 엄청나게 작업을 해놨다. 주도 군대 세밀하게 다 가면은 못 먼저 다 나온다는 얘기야. 왜 다들 베트남으로 모이는 겁니까? 그건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두 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그 주요 탈북 루트가 뭐였냐면 하나가 북방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몽골하고 러시아를 거쳐가는 건데 엄청나게 멀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자연 조건이 혹독하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조난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죠. 또 두 번째가 이제 중국 루트인데 중국으로 내륙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뭐냐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밀항을 하는 거예요. 배를 통해 가지고. 근데 밀항을 하는 게 아주 전통적인 루트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알아가지고 단속이 심해지면서 글로 빠져나오기 힘든 겁니다. 뭐 해양경비가 철통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 어디로 갈까?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이 동남아 루트. 동남아 루트가 이제 개척이 된 거죠.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베트남 루트가 생긴 거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도착을 하셨는데 이 네 분은 베트남 어디서 이렇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난닝에서 중국 거기에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노이에 떨어져요. 하노이죠. 그러면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가는 기차가 있는데 저희를 태워준 그 분이 요거 31시간을 꼬박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나라가 길거든. 베트남이 넘어. 베트남이 아니 한나 1700km, 1700km. 우리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둘만 가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괜찮다고. 사람들이 그 너희들을 다 사진이 갔으니까 이때 알아서 그냥 다 택하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라. 똑같은 26살 동갑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20대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31시간을 꼬박 해서 갔는데 정말 제가 간 3월 31일 날에 거기 호치민에 떨어졌는데 그때가 우리를 말하면 삼복도예요. 와, 제일 더울 때. 가장 더운 시즌에 한 40도, 50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냥 후라이 떨어지면 그냥 있겠더라 바치치 하고 그런 더위 속에 어머 숨이 안 쉬어. 와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 사람이 분명히 많더라고요. 와 살긴 사나 보다 기가 차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를 데리러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두 명이 왔으니까 두 명이 와가지고 각자가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된다 해서 우리 운명이 여기서 갈리는 건가? 여기서 또 팔리는 건가? 별의별 생각 다 났어요. 근데 마침 같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딱 들어가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했더니 당분간 있을 곳이야 하고 이렇게 머리 허여허여한 유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네, 한국 분이. 그래서 그 딱 들어갔는데 1차적으로 조사를 호구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조수순이가 우리를 호구 조사를 시키더라고요. 종이장을 여러 장 내놓고 왜 탈북했는지 뭐 어쩐지. 저분이요? 네. 기숙사 사감처럼. 네. 그 사이에 출세하셨어. 혼자서 이제 선배님이신 거지. 저보다는 선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또 얘기 보니까 한국 사람인가 그래서 딱 봤는데 자기도 탈북민이라는 거예요. 나도 안경부터 성질내서 와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했더니 반가울 것도 여기 쑥 들어가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쑥 들어가다고 그러는 거야. 나 혼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반가웠는데. 네. 선배님 네. 네? 왜 거기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꽁다리 잡았는데 사감을 하고 있어. 꽁다리 하다가 이거. 그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아니고요. 그냥 제가 딱 들어갔을 때는 한 40명 조금 있는 걸로 언제 가지? 하면 가는 동안 무료하니까 좀 공부? 아니 그냥 끼적이기 좀 하는 식으로 좀 물리학과. 영어를 좀 끼적이기를 했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보시더니 나 좀 도와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뭘 도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이 서류 전형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하기에 좀 벅찬다고. 아니 숙소 사장님이 왜 그런 걸 해요? 그 진술서, 자술서 어떤 경위로 오게 됐으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서약서까지. 서약? 예, 그 여기서 그 물어봤던 거를 일체 밖에 나가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비밀 해달라는 서약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받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탈북했고 어쩌고 좀 간단한 이렇게 조사를 1차적으로 호구 조사를 마쳤어요. 그렇게 하고 방 배정을 어디를 받았다 해서 뚝 들어가니까 우리 배정 받은 방에 한 7-8명이 떠 있는데 2차 호구 조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넌 어디서 왔고 그러니까 왜 우리 그 깜방이라 그러는데 깜빡하면 자기소개하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세리머니. 나는 이게 사유지에서 살던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싹 딱 노란 머리 불대가리 딱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찰싹 붙는 그냥 배꼽 딱 내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빗다가 서로 와 이 분위기가 되게 살벌한 거예요. 텃세 완전 신고식. 신고식에 그냥 딱 근데 우리는 중국물 못 먹어본 그렇지. 아주 그냥 직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네 뭐 언제 받고 중국에서 어째니까 우리는 직행입니다. 금방 왔습니다. 막 이랬더니 근데 너네 북한에서 진짜 직행하기만 어째 근데 다 살들이 통통하니 그러나 예, 금방 온 애들은 다 삐짝 말라 있는데 저희가 좀 제가 지금 상태보다 한 5kg, 6kg 쪘었거든요. 저 그 사진 알죠? 그 거지컷하고 예, 거지컷하고 통통했다 말까 걔는 다 말랐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굶지는 않았습니다. 이랬더니 앉아라. 너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처먹다가 왔구나 이러면서 말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딱 그렇게 군기를 들어가지고 선배들의 텃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면 나갈까 이제 언제지 언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와가지고 무슨 소린가. 나는 빨리 떠나고 싶은 거 너무 더워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한 7-8개월 정도 이 사람들이 있다가 내 순번이 되게 되면 또 그때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에서 한두 달이 될지 2-3달이 있다가 그때서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드디어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 나는 있잖아요. 그동안 까무라치고 싶습니다. 숙소에 몇 명이나 정말 있어요? 숙소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저희가 있는 숙소는 한 40~50명 정도 있는데 이런 숙소가 한 100명씩 되는 숙소가 한 4~5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인원만 빠지면 내 순서 되나 했더니 무슨 소리라니 이런 숙소가 한 4~5군데 있다더라. 그 사람들 가고 이제 저도 브로커가 2달이면 간다고. 또 사기다. $100 준비해라서 $100면 넉넉히 쓴다고 3개월은 쓴다 하길래 가지고 갔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애 젖도 다 뗐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간식 줄 돈도 없고.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어땠어요, 느낌이? 거기 갔더니 너무 많아, 사람들이. 놀랐죠. 저도 그러니까 애기 엄마 칸이 따로 있었어요 1층에. 근데 다 차갖고 나를 애 없는 방에 내가 단독을 들어갔죠 그냥. 애 엄마 방에 다 찼으니까. 한 숙소에만 40~50명에서 뭐 100명까지 그런 숙소가 여러 개. 이걸 도대체 누가 운영하느냐. 일단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우리가 동네에 낯선 사람 한두 명만 돌아다녀도 더군다나 외국인이 그러면 벌써 티가 나는데 아무리 분산을 시켜놔도 그렇지 이게 40~50명이 그게 어떻게 안 걸려요? 일단 대전제는 그때 당시 베트남에서 북한을 탈출해온 탈북민이 돌아다닌다 혹은 민간인이 불법 이 입국자인 탈북민을 보호하고 있다라면 베트남 공안에 의해서 적발됩니다. 베트남 당국이 봐주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면 더 놀라운 건 그렇게 100명에 달하는 무수히 많은 이 탈북민들을 5개, 4~5개의 이른바 숙소에서 어떻게 몰래 보호할 수 있었을까?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일단 처음엔 베트남에서 미니 호텔을 운영하던 교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트남과 우리나라를 오가면서 이른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고 지원하는 이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베트남의 총영사관과 우리 국정원, 대한민국 정부 이 세 주체가 뜻을 모았죠. 그래서 베트남 영사관에서 이제 이 탈북민들을 캄보디아로 보내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도왔던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에 있었던 그 숙소가 임시 거처 보호소 역할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하도 베트남까지만 가면 한국행이다 라는 소문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소문나서 당시에 베트남행을 택했던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브로커랑 같이 베트남 땅에 당시에 도착했을 때 총영사관으로 브로커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총영사관이 이 숙소에 연락을 해요. 그럼 브로커가 여러분들을 숙소로 데려다 줬을 거예요. 네. 맞죠? 네. 이게 프로토콜이었어요. 자, 어찌됐건 지금 이제 김진 기자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영사관도 관여가 돼 있고 민간 단체도 벌써 이제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여러 이제 기관들이 다 합력을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오신 분들이 468명이라고 했어요. 468명이면 이제 앞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계속 적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긴 겁니까? 일단 그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그때부터 대량의 그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부터는 귀순자가 아니라 이제 탈북자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겪으신 것 같이 이제 인신매매도 당하시고 그러니까 대량 탈북자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일단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당시에는요 좀 힘들고 초이스가 이제 동남아시아였는데 동남아시아 이제 3개국이라고 하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잖아요. 근데 베트남밖에 선택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친북 국가거든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이제 95년도에 미국과 수교를 해버려요. 그 적극적으로 이제 신서방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딱 봤을 때 라오스는 못 가, 캄보디아는 못 가, 초이스는 베트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꾸역꾸역 내려오시는데 너무 이제 인원들이 이제 밀려오니까 베트남 당국도 어쩌지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당시가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그래서 대북 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뭐 김정일 그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아직 안 한 상태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북한과 상당히 서로 이제 파병까지 했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또 탈북민은 그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법 입국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베트남 정부가 다 알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다 왜냐하면 400명이 불법 입국자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걸 아무리 바보다 하더라도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겁니다. 근데 보내는데 그럼 공식적으로 보내게 되면 북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공식적으로 보내려면 뭐 바다로 배를 태워서 밀항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적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400에서 거의 500명이 됐던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갈 수는 없었던 거죠. 탈북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무장까지 한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인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베트남어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오직 우리는 사장님 얼굴만 보는 거예요. 네. 사장님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안정감을 갖고 있는지 불안해하는데 얼굴이 까매져 있었어요. 우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 경찰차도 저기서 삐걱삐걱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도안의 둔지가 돼가지고 과연 우리 운명이 어떻게 바뀔까? 오직 그냥 저 사람이 간 다음에 사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해가지고 방에 돌아올라가지고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제발 별일이 없기를 벌일이 없기를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누군가 신고를 했을까?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어요. 어느 숙소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아, 서로가 모르니까 예, 연결이 예, 안 예, 되니까. 당시 공식적으로는 베트남 정부가 수백 명의 탈북민이 이렇게 4-5개의 숙소에서 보호되고 있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베트남 정부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어요. 감쪽같이. 예, 그리고 그 정확한 인원과 규모와 이 팩트 자체를 베트남 정부가 모르고 있었죠.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 입국자 수백 명이 한국 정부의 조력도 좀 받는 것 같은 외교적인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트남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매우 정확하게, 매우 긴박하게, 매우 위급하게 공안이 다녀갔어요. 숨죽이면서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고 그때 아마 숙소를 운영했던 이 교민 사장님들도 매우 당황했었어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베트남 당국이 468명 전원을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겠다. 예? 라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요? 본국이란 말을 안 쓰고요. 북한으로 보낸다는 게 아니라 탈북민들이 있었던 중국으로 보낸다는 거. 근데 그 말은 북한으로 보내겠다, 강제 북송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중국으로 보내진 탈북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북으로 보내지게 되고 북으로 돌려보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형되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때 그 사장님이 그 베트남 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우리는 계속 그 사장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트남 당국에서는 우리를 돌려보내겠다. 어디로요? 그랬더니 아 북한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 베트남 오기 전 국가로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까지는 안 보내겠다. 나는 여기까지만 그러면 중국이 우린 다 중국 통해서 왔는데 했더니 그렇지. 그 북한에 가서 죽으란 거랑 똑같이 하고 그 북한에 가서 죽으란 거랑 똑같이 하고 그때 거기서 싹 다 통곡하고 막 난리였었던. 그 당시 이제 베트남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92년도에 우리가 베트남이랑 수교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이 95년도였는데 95년도에 베트남이랑 미국이랑 수교를 해요. 이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였어요. 베트남전이 75년도에 끝나거든요. 20년 만에 서로 총불을 겨누고 싸웠던 국가가 손을 잡았다라고 굉장히 큰 월드 뉴스였거든요. 그만큼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서방 세계에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탈북민들이 이제 거의 500명 가까이 와 있는데 당연히 북한으로 북송을 못하죠, 바로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원래 출발한 국가로 보내겠다라고 약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예요, 솔직히. 중국 가면 북한으로 바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그냥 베트남으로 추방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단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베트남과 물밑 외교 협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현재 대거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이만갑에서 당시에 베트남 현지로 파견돼서 이 468명을 구출하는데 공헌을 세운 인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2004년 7월 초였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국장님께서 호출을 하셔가지고 갔더니 지금 베트남에 탈북민이 한 400여 명이 숨어 있다. 숨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탈북민이 맞는지 아닌지 이거 빨리 규명을 해야 되니까 조사단장은 당신이야. 신문 베테랑들 4명을 당신이 직접 선발해서 빨리 출장 준비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분이 대한민국에서 북한 탈북민을 가장 많이 본 분이에요. 어느 지역이든 인물 다 알고. 베트남에 이제 도착을 해보니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현지 교민들이 안전가옥 5개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1개소당 탈북민들이 한 80여 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베트남 공안당국 몰래 우리 현지 관리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탈북민들이 그 방 안에만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탈북민은 탈북민들대로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출장 요원은 5명이 갔는데 각 안가당 80명이 있다 보니까 단시간에 많은 인원을 빨리 조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조사하는 와중에 탈북민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영사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호치민시 어느 커피숍에 탈북민 몇 명이 있다 하면은 한 2명 정도 또 보내서 그 친구들이 탈북민이 맞나 안 맞나 우선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안가에 또 수용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최초에 갔을 때는 400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입국한 인원이 468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조사관 2명씩을 안전가옥에 이제 배치를 하고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사 내용 이제 확인하고 그런 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신원사항부터 탈북하게 된 과정, 베트남에까지 오게 된 행적을 쭉 조사를 하면 이 친구가 탈북민이 맞거나 안 맞는지 금방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탈북민 속에 중국 동포들이 좀 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학제하고 우리 북한 학제랑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 생활청화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그건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북한 애국가를 한번 불러봐라. 이제 이것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탈북민들은 다 거의 다 하니까 그 당시에 간첩은 없었고요. 중국인이 중국 동포가 6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현지 출장 가서 다 밝혀내가지고 또 자부심도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와 비슷하잖아요. 근데 역할에 소문에 있어서. 북한의 카더라 소문에 의하게 되면 과거에는 안기부잖아요. 안기부 놈들이 되게 악독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해 왔기 때문에 그 악독한 놈들이 우리를 조사하러 온다 하니까 조금 떨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딱 1차 조사를 이렇게 베트남에 와서 딱 하는 순간에 말투 그다음에 쓰는 어휘가 북한의 보위부들은 야 뭐 해라 바로 반말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존칭을 쓰더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러셨습니까? 이러니까 야 우러러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말투에 약한 것 같아. 네. 말수가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아니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고단수인 게 지금 쓰시는 이 성함은 본명이십니까? 북한에서 쓰시는 본명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본명입니다. 했더니 아 그러시군요. 그럼 고민증에 있는 한자도 같이 써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고민증에 한자 없는데 했더니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당연하는 거야. 야, 요 사람 봐라네. 가짠가 해가지고. 또 보는구나. 예,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딱 야,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 있게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북한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패스하고 딱 넘어가고. 그러니까 중국인인가 체크하는 거죠. 네. 한자 써보는 거 알면 딱 하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아예 몰랐거든요. 국정원이 뭔지. 하긴 한국도 몰랐는데 국정원에서 왔대요. 중국에서 알기로는 국정원이 북한의 보위부 똑같이 다 똑같이 그냥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보위부라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고 무섭지. 떨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앉았거든요. 딱 앉아가지고 자세 편안하게 앉으셔도 돼요. 이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쿠들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 갑자기 애국가를 불러버려요. 근데 나
이게 하얘지면서 애국 한 개도 생각이 안 나는 그거예요. 생각 전혀 안 났어요 진짜. 이거 못 부르면 내가 못 가다 봐 이런 그런 거에 막 돼가지고 내 애국가를 지금 못 부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릴렉스 좀 하시고 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안정 좀 하라고. 그러니까 입술이 막 버드드드 떠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다 이제 애국가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 김일성 장군님 노래랑 김정일 장군님 노래나 안다고 그거 불러도 되냐고 막 애원하다시피 진짜 나 북한 사람 맞으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 얼마나 떨었겠어요 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정원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 버리려고 책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선의 정보 모략 기구다 뭐라는 데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이제 단기 대표단 혹은 장기 대표단으로 이제 나갈 때 한 이틀 동안 국가보위성 산하에 반간첩 투쟁 전람관이라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역에 거기에 이틀 동안 가서 이제 대적 투쟁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뭐 국정원이 요색 작전을 한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한다, 간첩으로 전락시킨다 등등 이런 교육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인식에 국정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안기부라고. 예, 안기부로 돼 있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저를 비롯해서 탈북민들이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선톱을 뽑는다는 거 이렇게 됐는데 선톱도 안 뽑고 그리고 또 무슨 전기 고문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전기 고문도 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다 거짓말이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베트남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베트남이 여차하면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외교적 노력도 허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교회와 또 우리 정부의 어떤 비공식 로비도 베트남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트남 당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한 번에 다 모셔가라. 한 번에. 빨리 500명에 가까운. 네. 두 번째는 비밀리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보고가 돼요. 대통령 이하 결정합니다. 468명을 한 번에 데려오자.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걸 오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 역사상 전무후무한 468명의 단체 입국이 결정되게 된 거죠. 당시 이제 베트남에서 그해 10월 7일부터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걸 갖다 중국으로 추방해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야, 우리는 캄보디아를 또 우리는 생략했잖아요. 그것도 기분이 찢어지기 좋은데 거기서 전세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일주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야, 그다음부터는 비행기 소리만 나게 되면 야, 비행기 뜬다! 그러면 그 창문을 요만한 조그만 창문에 저서마다 되면 야, 저 뚝배기 파랑이 한국 가는 비행기다 이러면서 우리 저 비행기 타고 가는구나. 네, 우리는 뭐가 한국 비행기인지 모르는데 중국에서 좀 살한 사람들은 저 파란색 대한항공 있잖아요. 저 뚝배기 파란 게 있잖아. 네, 호치민이 공항이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비행기 되게 가까이서 보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그 공작원들이 막 왔다고 비행기를 폭파시킨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미 공항을 막 둘러쌌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어떻게 가야 되나 막 한편으로는 막 간다는 거에 막 들떠 있으면서도 덥더라고. 예, 그거에 들떠 있으면서도 그러다가 정말 이게 발각돼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한 감이 굉장히 컸고 정말 이게 이렇게 막 불안했던 게 비행기 올라서 지금 일단 이륙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진짜 안심돼요. 예, 막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금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긴장을 공황이 온 해가지고 거죠. 그럴 수 있지. 의료 쪽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알았다고 해서 갔더니 한 3명인가 4명인가 모였는데 각자 자기가 자신들이 배웠던 의료 기술로 해가지고 막 마사지도 해주고 혈부 풀어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줬고 주사한대를 또 진정제. 이렇게 놔주고 하다 보니까 그때야 진정이 돼가지고 토닥토닥 하면서 왔던 기억도 나고 터지면 진짜 야 낙하산이라도 추나 막 그렇게 막 상상을 풀려던 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안생 처음 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비행기 처음 타봤죠. 긴장되지. 네, 근데 국정원 분들은 아 괜찮다고 같이 탔어요? 예, 같이 안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아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는데도 저희는 저희 혼자서 막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나요. 저는 딱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여권을 나눠주거든요. 북한에서 여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 여권인지 대한민국 여권인지 모르는 거 이 어느 나라 여권인지. 여권을 본 네, 적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비행기 무슨 누가 폭탄 터뜨릴까 봐 걱정하는데 나는 비행기 타고 이게 북한 가면 어떡할까. 뚱땡이 푸른 비행기라면요. 아니 뚱땡이 파란 밤이 밤이라서 안 보였어요, 새벽에 진짜. 탔는데 그게 알고 뭐 근데 창문 유리 이렇게 다 내려놓거든요. 내려놨는데 사람이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맞는지 어쩐지 살짝 딱 이랬는데 안 보이게. 우리 딱 앉았는데 꼬리 불문이 보는데 막 파란 거예요. 오. 그러니까 또 파란 비행기 아니라 우리 비행기 잘못 탔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 그 승무원들이 우리 비행기 난생 처음 봤으니까 승무원들에게 뭐 이 스카프 딱 했는데 여기 인공기점 빨간색하고 파란색이라게 딱 섞여 있는 거예요. 딱 공화국 깃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시오 이 비행기 어디로 갈까 솔직히 말해주시오. 어쨌든 도관에 둔지지 말 때는 알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불안하고 우리가 만났던 국정원 선생님도 왠지 간첩인 것 같고. 국정원 선생님 가상한 간첩인 거지. 막 우리 속은 것 같다. 이보시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 비행기 어디로 갑니까? 아, 이 비행기는 무슨 몇 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시에 어느 공항에 착륙하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집구라파 있습니까? 네. 그랬었어요. 대한항공만 아는구나. 네, 대한항공도 이름도 모르지 그냥 둥대기가 파라고 되는데 색깔이 달라. 둥대기가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대한민국 가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막 하니까 국정원 선생님인가 하는 사람이 걱정 안심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004년도 7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468명의 탈북민이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데 성공합니다. 탈북자 230여 명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무사히 밟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탈북자 240여 명이 입국함으로써 사상 최대 규모인 460여 명의 탈북자 입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사히 한국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